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수당 김준혁입니다. 네. 소수당이라면 여러 가지 뜻이 있을 텐데. 네. 영화당을 볼 때마다 소수의 편들을 좋아하더라고요. 2회, 3회, 5회, 7회. 그 소수라고 얘기하는 옛날 네. 일과 자신의로만 나눠지는 수. 네. 네. 농담이고요. 네. 소설가라고 하면 네. 소설가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소수의 사람, 소수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게 어쩌면 창작자, 소설가의 역할, 임무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수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문학은 뭐 영원히 그 소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소수의 위치에 있는 그렇죠. 약자를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그런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서정성 짙은 퀴어 시네마 걸작. 네. 이렇게 얘기를 다뤄봤고요. 퀴어 시네마로 분류가 되는, 다시 말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LGBT 영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집중적으로 그 중에서도 동성애 영화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뛰어난 네. 대중적으로도 파워풀하고 작품의 만듦새도 아주 뛰어난 그런 두 편의 서정성 짙은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작품이 연이어 나왔죠. 네,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기도 하지만 제 인생의 영화라고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 두 편의 영화 중에 제 인생의 영화가 있습니다. 네, 뭐 인생이 한 37개 되시니까 그러니까요. 영화당 지금 몇 회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영화당 세트를 약간 바꿨잖아요. 뒤에 네.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그렇죠. 네. 약간 그 캐롤과 문라이트 모두 다 품위가 있는 영화인데 그리고 그 자체가 굉장히 품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라이트에 살짝 불빛이 들어가 있는데 이 포스터를 위해서 네. 만들어 놓은 세트처럼 네, 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출연자들의 발전 가능성이 없으니까 세트를 잘 지어서 네. 그걸 좀 잘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으신 게 아닌가. 현명하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우리 되는 안 돼. 거니까. 네. 네. 세트를 잘 그러니까요. 세트 쪽으로 돈을 들이는 걸로. 네. 네. 저희도 뭐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된 거 1분 브리핑 쪽으로 집중해 보는 걸로 네. 하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자, 1분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Fly the ocean in a silver plane. See the jungle when it's wet with the rains. Just remember till you're home again. You belong to me. And everything comes full circle. Carol, I miss you. 네, 1분 브리핑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확연하게 나누셨는데. 네. 퀴어 시네마 중에서 명작이라기보다는 제가 본 영화 위주로 좀 골라봤는데요. 네. 이 두 개를 나눠봤습니다. 이건 뭐 프랑스, 러시아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FR 하면 뭐죠? 데이빗이죠. FRD죠. 네. 그 얘기하시면 이미 연차가 또 이렇게 연식이 워즈라는 나오는데.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몰라요. 네, 네. 네, 모르실 것 같더라고요. 네. FR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아는 척해야 되나 모르는 척해야 되나. 네네. 네, F는 네. 원작이 있는, 그러니까 픽션으로 만들어진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했던 작품들이고요. 그렇군요. R은 네. 실제 리얼 스토리. 리얼 스토리, 실존 인물들로 만들어진 이야기로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F 오늘 저희가 다룰 두 편의 영화는 다 원작이 있는 작품이고요. 그러네요. 캐롤 같은 경우에는 파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원작이 있고요. 소금의 값이라는 원작이 있고요. 네. 그리고 문라이트 역시 희곡이 그렇죠. 원작입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색 블루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그 원작 그 만화 자체의 네. 퀄리티가 굉장히 높죠. 줄리 마로의 그래픽 노블을 바탕으로 했던 그런 작품이었고요. 헤드윅 역시 뮤지컬이 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브록백 마운틴 소설이 역시 있죠. 애니 프루의 원작이 있는 작품이고요. 네네. 리얼 스토리 쪽으로 가보면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론 우드루프라는 실존 인물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죠. 네. 그리고 밀크는 하비 밀크라는 정치인, 게이 정치인의 영화이고요. 토탈 이클립스는 랭보와 베를렌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로렐 역시 미국의 뉴저지의 경찰서장이었던 로렐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소년은 울지 않는다는 사실 이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데 93년에 있었던 실존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FR로 나눠서 다양한
퀴어 시네마를 한번 감상해 보시라고 이렇게 네. 뽑아봤습니다. 아유 뭐 이 영화 거의 대부분이 참 일반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네. 훌륭한 영화들이라서 이게 한번 보시는 것도 네. 좋지 않겠나? 이거 말고도 뭐 걸작들이 많겠지만 제가 본 영화 위주로 뽑았다는 걸 참조해 주시고 네. 정말 제가 다 좋아하는 영화들이라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이 중에서 오늘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캐롤과 문라이트 두 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t some point, you gotta decide for yourself who you're gonna be. Can't let nobody make that decision for you. You gonna tell him why the other boys kick his ass all the time? Who is you, man? I ain't seen you in like a decade. It's not what I expected. What did you expect? 첫 번째 작품은 바로 문라이트입니다. 아마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기억이 여러 가지로 생생한데요. 네. 영화도 생생하지만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이 시상식. 네. 또 떠오르네요. 아카데미 한 80여 년 역사상 정말 황당한 실수가 있었던 네. 작품상의 이게 수상 목록이 바뀌는 바람에 네. 별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La La Land. We lost, by the way, but you know. Guys, I'm sorry. No, there's a mistake. Moonlight, you guys won Best Picture. Moonlight won. Moonlight, Best Picture. 자, 먼저 이 문라이트에 대해서 지금 아카데미 얘기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배우가 가장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나무 조연상을 받은 네. 이름 외우기 어렵잖아요. 네. 메이어샬라 알리가 이 작품에서 아주 사실은 전체 세 부분 중에서 일부에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이어샬라 알리. 굉장히 뛰어난 연기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았죠. I want to thank my teachers, my professors, 엄마 역으로 나오는 그 나오미 해리스 연기도 좋았고 네. 또 굉장히 사실은 비중이 크지 않지만 자넬 모네 연기도 자넬 모네이도 사실 그렇죠. 이 영화에서 정말 대단한 존재감을 나타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케빈과 샤이론이라는 가장 중요한 두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는 상대적으로 시기별로 세 사람이 연기를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덜 받은 느낌이지만 영화에 아주 잘 어울리는 연기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사실 가장 특이한 형식이 삼막 구조인 것 그렇죠. 같아요. 세 개의 막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고전적인 삼막 구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삼막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영화가 리틀, 샤이론, 블랙 이렇게 세 개의 챕터 제목. 챕터가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게 한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포스터 역시 세 개의 시절의 사람이 하나로 합성된 그런 포스터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뒷얘기가 굉장히 또 재밌는 부분인데 포스터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화를 찍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인물을 지금 1부에서는 9살, 2부에서는 16살, 3부에서는 20대 중반 이런 그 역할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랬을 때 이 배우를 각각 서로 다른 세 명의 배우한테 이 같은 캐릭터를 맡기게 되면 이 둘이 세 명 사이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중요해져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영화를 어떻게 찍냐면 이 세 사람끼리 친하게 이렇게 모임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캐릭터 회의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중에서 이제 아역 배우나 성인 배우들이 서로의 연기를 모사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게 뭐 컵을 집는 어떤 그런 제스처라든지 등등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인물들이 서로 다른 배우들을 우리가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이입해서 보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세 명의 배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못 만나게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각각 1부 2주, 2부 2주, 3부 2주 이렇게 6주간 촬영을 했는데 그 2주간 촬영하는 것을 다 독립된 방식으로 찍었기 때문에 같은 배역을 연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케빈이나 샤이론을 연기한 6명의 배우는 서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문라이트라는 영화의 주제가 뭘까? 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살아가잖아요. 한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어떤 사람이 되는데 과연 7살 때의 나와 그쵸. 지금의 나는 동일 인물인가? 네. 동일 인물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시기의 인물이 어쩌면 각각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 우리가 만약에 7살의 나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만나게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어쩌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플롯, 그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구조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 말씀을 드린다면 영화에서 보면 이제 샤이론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성인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두 번의 사건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 사건 중에 하나는 일부에서 있고
또 하나는 2부에서 있는데 3부는 이제 그 1, 2부를 겪은 상황에서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에서 어떤 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인생에 어떤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영화가 십몇 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여주려면 차근차근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가 있을 수 있죠. 보이우드 같은 영화가 대표적인데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각각 하나씩 묘사해서 그 일을 겪기 전과 겪은 후가 인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배우 활용법이나 서로 만나지 못하게 했거나 이런 방법을 쓰게 된 거죠. 네. 카메라 역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봉준호 감독의 플란다스의 개 얘기할 때 뒷모습이 중요한 얘기 영화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 역시 이름이 나올 때마다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사건의 파장을 기록하는 것 같은 카메라의 움직임 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물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카메라를 그 취함으로써 이 이야기에 좀 이야기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가 아주 간결하면서 담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리 젠킨스가 본인 스스로가 인터뷰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아시아 예술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영화가 3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3부 구성을 본인은 하우샤오시엔의 3타임스에서 갖고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왕가의 팬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연관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 영화들이 흔히 그렇지만 이제 샤이론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가지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하나는 외적인 투쟁이 있고 하나는 내적인 투쟁이 있는데 외적 투쟁은 뭔가 하면 집안적인 환경이나 이런 데서 어쨌건 삶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것이 외적 투쟁이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퀴어 시네마로서의 핵심일 텐데 내적 투쟁을 다루는 겁니다. 내적 투쟁은 뭔가 하면 사회에서 굉장히 배관시 받게 되는 극 중에서 게이로서의 정체성인 거죠. 근데 이 소녀는 어려서부터 게이로서의 정체성이 자신은 확고한 소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찾아가는 과정 혹은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바깥으로 표출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 전반적인 어떤 영화의 그 내적인 투쟁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를 보셔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네. 말하자면 이 영화는 샤이론의 내면을 아주 잘 쫓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스토리가 아닌 내면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저는 이 영화가 순간순간 약간 핀트가 나가는 것 같은 순간들이 몇 개 있는데 갑자기 꿈 장면이 등장한다든지 엄마가 얘기하는데 엄마의 말과 이 입이 싱크가 안 맞는다든지 또 나중에 케빈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안 맞는다든지 거기서도 안 맞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샤이론이 보고 있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래서 저는 꿈 장면 역시 성 정체성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샤이론이 내적으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꿈으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정적이면서 이렇게 암시적인 방법을 써서 그렇지 사실은 이 소년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영화가 확고히 설명하고 있어요. 일부에서 이제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들끼리 있을 때에 뭐 샤이론이 이렇게 시선을 통해서 성적인 어떤 관심을 다른 남자아이한테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묘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케빈에 관해서 꿈을 두 번을 꾸게 되는데 그 두 번의 꿈이 모두 다 성몽이에요. 그렇죠. 이런 묘사들 같은 것이 사실은 이 샤이론이라는 인물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암시의 형태로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그렇죠. 자기의 이름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앞쪽에서 메어샬라 알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영을 가르쳐주면서 막 네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네가 네 이름을 스스로 획득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너를 아무렇게나 부르게 하지 말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핵심적인 대사죠.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이름이 리틀 샤이론 블랙이라는 이름인데 다 다른 이름인데 한 사람을 칭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갈지를 네가 정해야 돼.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At some point, you gotta decide for yourself who you're gonna be. Can't let nobody make that decision for you. 근데 그 세 가지 이름을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부의 제목이 리틀인데 리틀이라는 이름은 뭔가 하면 본인이 원치 않는데 참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아이라는 것을 놀리기 위해서 친구들이 붙인 별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챕터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은 샤이론은 자기 본명이잖아요. 근데 본명이라는 것은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그냥 누군가가 지어주는 건데 이런 어떤 누군가가 자기에게 주어주는 공식적인 낙인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인종으로 흑인이라는 거.
편모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본인이 정한 게 아니죠. 하층민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샤이로는 어찌할 수 없는 뭐 그 사람의 태생적인 사회적 굴레 뭐 등등등을 설명하는 이름인 거예요. 마지막 3부가 제일 중요할 텐데 3부의 이름은 이제 블랙이지 않습니까? 약칭으로 B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차 안에서 B라는 말을 부르게 되는데 블랙은 이 샤이론이 남들이 자기를 불러줬으면 하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블랙이라는 이름은 물론 이제 흑인이기 때문에 블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영화 전체에서 블랙이라고 부르는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케빈밖에 없는데 다시 말해서 케빈이 불러준 이름인데 케빈이 자기 삶에서 너무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이 중요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블랙은 샤이론이 자기가 불리고 싶어하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 이후에 밑바탕에는 케빈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 영화가 핵심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제목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제목인 문라이트가 사실 어디서 왔냐 하면 달빛 아래에서는 흑인 소년들도 파랗게 보인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네네. 메어샬 알리가 연기한 후안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The old lady, she stopped me. Running around, catching up all that light. In moonlight, black boys look blue. You blue. That's why I gonna call you. Blue. So your name Blue? 사실 자기는 블랙인데 블루라고 불리는 게 싫었던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는 블랙으로 살고 싶었다. 블루가 싫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을 하는 거고 그럴 때 이 문라이트라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는 사실 형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정교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각 세 개의 챕터마다 앞에 프롤로그가 각각 붙어 있습니다. 그 프롤로그의 핵심은 뭔가 하면 샤이론이 쫓기고 있는 거예요. 일부에서 보게 되면 아이들이 막 놀려서 그 파란 가방을 메고 막 도망가는 장면이고 2부의 프롤로그는 뭔가 하면 교실에서 그부들의 어떤 놀림을 받는 장면이고 세 번째는 엄마의 악몽에 쫓기고 있거든요. 프롤로그가. 그러니까 샤이론이 이렇게 살면서 계속 쫓기는 상태인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각각의 이 세 번의 챕터마다 케빈이 등장하는 장면을 유심히 보시면 케빈이 항상 샤이론을 부르면서 등장하게 되는데 부를 때 호칭이 사용하는 것이 그 챕터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Hey, Lil! What's up, man? Sharon. Damn, nigga, you straight space, dog. Hey, Black. I mean,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챕터 명조차 사실은 샤이론을 부르는 케빈의 호칭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에서 사실 이 케빈은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저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영화들이 흔히 이제 인물의 어떤 내적 진실이 발현이 되고 그 내적 투쟁에서 성공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희망이 있는 것을 강조해서 막 보여주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행과 불행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고 있어요. 똑같은 노래를 두 번 쓰는데 다른 맥락으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조명을 다르게 쓴다든지 예를 들면 케빈과 바닷가 사이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환희에 차서 그 달빛 아래서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문을 열어서 보면 딱 위에 천장에 그 전등빛이 보이게 되는데 전등빛은 굉장히 남루하고 더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장 환상적인 경험과 가장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을 달빛과 그런 전등빛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이 굉장히 시적이고 서정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시각적으로 스토리텔링 할 줄 아는 그런 뛰어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3부를 참 좋아하는데요. 3부가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3부 중에서 약간 그 가로친 부분이 있어요. 네. 가로친 부분이 뭐냐 하면 식당에 들어갈 때 종이 한번 땡 울리고 울리죠. 나올 때 땡 울리는데 그 사이 시간 네. 그게 어쩌면 3부에서 또 가로친 네.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 장면에 참 감독이 구성에 참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그 장면은 그 자체로 봐도 거의 영화적인 마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 15분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 종소리가 말하자면 신데렐라한테 마법이 시작됐어, 마법이 끝났어 이런 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15분이 그 자체로 신화적이기도 하고 동화적이기도 하고 삶에서 너무 중요한 장면이 되는 건데 말하자면 인물에 대한 영화의 보상 같은 느낌이 드는 탁월한 장면이죠. There are no accidents, and everything comes full circle. Therese Ballivet. Carol. I wanted
I will not deny it. We gave each other the most breathtaking of gifts.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 바로 작년이죠. 네. 워낙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작년에 나왔던 또 한편의 큐어 시네마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캐롤입니다. 제 인생 영화입니다. 미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따 어떻게 해요? 스포일러를 해버리셨어요? 이미 이건 사실 저는 네. 물론 문라이트 되게 좋은데 네네. 이미 이건 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네. 아마 얘기할 때도 드러날 것 같고요. 오늘 최고의 영화 캐롤입니다. 정해졌어요? 표정이 스포일러구나. 네. 네. 최고의 장면이 어디로 갈 건지만 약간 뭐 갈등하고 큰일 있는 나면 둘 다 쫑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네. 살짝 들기도 하는데. 네. 저는 케이트 블란쳇을 참 좋아하는데 케이트 블란쳇이 나오는 영화 장면만 봐도 약간 가슴이 뛸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배우예요. 뭐라 그럴까요? 고혹적이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네. 그런 배우가 아닌가 싶은데. 특히 이 영화에서 그 네. 매력이 정말 정점에 달해 있는 것 같고요. Merry Christmas. 캐롤은 정말 케이트 블란쳇의 고혹미를 최고로 보여주겠다고 작심을 한 영화 같아요. 그렇습니다. 극 중에서 케이트 블란쳇의 연기를 보면 제가 볼 때 존재감이 가장 확실한 네. 그 인물이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영화의 어떤 것을 완전히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감이 정말 뛰어난 연기라고 할 수 있고요. 루니 마라도 사실은 루니 마라 자체가 워낙 섬세한 연기를 잘하기도 하지만 이 영화에서 루니 마라는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셜 네트워크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약간 평범해 보이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 영화에서 정말 저는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 백화점 판매원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할 때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있죠. 그 장면에서 네. 둘이 눈이 마주칠 때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의 루니 마라는 굉장히 사랑스러우면서도 또 특히 초반부에 그 인물이 얼마나 외로운 상태인가 이런 것들 너무 잘 보여주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지만 오드리 헵번이 마치 다시 환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주 독특한 그런 사랑스러운 면모를 연기해서 루니 마라의 여태까지 모든 연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바로 캐롤이 아니었나 네. 싶기도 합니다. 제가 1분 브리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그 원작자가 있는데 그 원작자가 실제 백화점에서 인형을 판매하는 직원으로 잠깐 일을 했었고 그때 모피를 입은 한 여인이 왔는데 너무 매혹적이어서 완전히 매료당해서 그 사람에 대한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바로 다음 날 병에 걸려가지고 회사에 못 가게 된 거예요, 백화점을. 그러면서 이 소설을 매진하게 되어서 완성했다는 뒷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혹되는 그 장면.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파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유일한 로맨스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 원작 자체가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배우에 관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카도 이제 문라이트도 아카데미 얘기를 했으니까 캐롤은 사실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당연히 올라야 되고 작품상까지 받을 수도 있는 영화인데 후보에도 못 올랐죠. 네. 그 이제 여타 부문에 오르게 되는데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이제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후보 선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케이트 블란쳇은 여우 주연상 후보, 루니 마라는 여우 조연상 후보에 각각 올랐는데 영화에서 비중을 보거나 심지어는 이걸 러닝타임을 따진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러닝타임에 따르면 케이트 블란쳇은 65분 나옵니다. 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시간을 다 재면. 루니 마라는 71분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연상 후보에 블란쳇이 나오고 조연상 후보에 루니 마라가 오른 거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아카데미에서 후보를 정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편의적이면서 그 자체로 굉장히 이상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영화를 어떤 시점에서 보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원작은 사실은 테레즈의 시선으로 이 소설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영화도 보면 말하자면 이게 주인공이 누구냐를 따지고 보면 테레즈인 것 같아요. 네. 테레즈가 캐롤 에어드라는 여인을 만나서 네.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사랑을 깨달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주인공은 네. 테레즈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그 노미네이트를 보고 좀 약간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영화사 같은 데서도 네. 누가 더 세게 밀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이렇게 저울질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쨌건 그런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랑 관련해서 가장 이 영화가 뛰어나게 느껴지는 것은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네. 그런 작품인 거죠.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케이트 블란쳇과 루니 마라가 이제 사랑을 할 때 사랑이라는 건 근데 전인적인 거잖아요. 그냥 대충 쉬엄쉬엄 할 수가 없는 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대상과 구체적인 감정에 빠지게 되는 건데 이런 걸 너무 잘 보여준다든지.
그다음에 사랑을 처음 막 그 진입하는 그 단계가 되면 그 자체가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터널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터널 장면. 근데 이 영화에 터널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 캐롤이 테레즈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서 둘이 차에 나란히 앉아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사실상 이 영화의 모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가 유빌롱툼입니다. 너는 네. 내 거야 네. 라고 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까 문라이트의 그 레스토랑 장면이 영화적인 마법이라면 이 영화의 영화적인 마법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면. 이런 부분들을 묘사한 걸 보면 사랑의 첫 순간에서 어떤 마법이 일어나는지를 영화적인 마법으로 보여주는 정말 탁월한 장면이 아니겠는가. 이 영화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 영화가 차지하고 있는 멜로 장르 역사에서의 어떤 중요한 위치가 있을 것이고요. 이 영화는 대놓고 데이빗 린의 밀회라는 영화를 갖고 왔어요.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데이빗 린 감독의 뭐 보통 최고작 하면 흔히 이제 아라비아 로렌스를 꼽게 되는데 저는 밀회가 최고작이라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네. 밀회라는 이제 멜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가 40년대에 있었는데 밀회의 시작 장면을 사실상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영화의 시작 장면으로 삼으면서 이 영화의 구조를 만들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 영화를 한번 이제 캐롤을 시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지하철 이게 통풍구 같은 데서 거기서부터 카메라가 빠져나오기 시작하죠. 철망 자체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구속 같은 것을 사실은 시작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역 근처에 있는 바로 가는 어떤 사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영화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렇게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첫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인물은 거기서만 사실상 나오게 되고 이 영화가 뒤에 가면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인물이 역 근처에 바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중요하게 나누고 있는 연인을 보게 되고 그 연인에게 큰 소리로 다가가서 그 둘이 연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끼어들게 되니까 두 사람은 자기들의 사랑을 들키면 안 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상대방 어깨에 살짝 손을 얹고 일어나서 가게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밀회나 캐롤이 똑같습니다. 두 영화가 정확하게 똑같고요. 그런 손을 어깨에 얹는 동작까지 똑같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자체로 밀회라는 뛰어난 멜로 영화의 걸작들을 인용하는 어떤 오마주의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밀회에서는 그것이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남녀가 불륜의 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남들이 보면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지금 너무 중요한 그런 순간에서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생파 모르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렇게 거칠게 틈이 파는 순간인데 이 영화는 퀴어 시네마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절절한 순간이고 또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장면이 후반부에 클라이맥스에 다시 등장하면 캐롤이 테레즈에게 뭔가 결정적인 제안을 하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테레즈가 뭐라고 답할 것인가가 중단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의 이 구조에서 이런 상황 자체가 이 영화의 핵심을 건드려주는 겁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결국 캐롤로부터 받은 그런 제안을 테레즈는 거부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적 진실이 되는데 이게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밀회에서 차용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멜로 장르 전체 역사에서 캐롤이 차지하는 그런 어떤 인용과 위치의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테레즈와 캐롤이 앉아 있는 첫 장면부터 이제 어떤 관계일까 궁금해하게 되는데 네. 천천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캐롤에게는 이미 굉장히 뚜렷한 성 정체성이 있죠. 이미 사귀었던 여자가 한 명 있고 네. 그게 남편에게 발각되게 됐던 그런 관계가 있고 테레즈 같은 경우는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테레즈는 캐롤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있죠. 남자친구에게도 사실 관심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자신의 마음인지 잘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캐롤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 테레즈가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캐롤은 정말 훌륭한 레즈비언 로맨스 영화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영화가 퀴어 시네마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이 있는 영화인데 그거 외의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급적인 문제 같은 게 저한테는 그렇죠. 재밌는데 네.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이 차이가 영화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배우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일단 16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계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저택에 초대를 해서 갔는데 그 순간에 이제 그 케이트 블란쳇은 맨발이죠. 네. 근데 맨발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 무방비 자체로 상태 같은. 그렇죠. 네.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랑하게 된 상대방을 연인을 집에 초대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루니 마라는 처음 그 집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있어요. Maybe we should do the star. 남의 집에 처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루니 마라는 그 집에 가자마자 차는 내가 만들어야 된다. 차는 내가 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그 케이트 블란쳇이 담배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니까 담배 사다 드릴까요? 라는 얘기를 하죠. 그 집을 처음 갔거든요. 담배 가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나가서 담배를 사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죠. 캐롤이 화를 내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담배 가게 어딘 줄 알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일종의 권력 관계, 계급의 차 같은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종반부의 결정적인 장면을 제외하고 두 사람이 만날 때 항상 루니 마라가 먼저 기다립니다. 장소에서 항상 먼저 기다리고 항상 캐롤은 나중에 왔다가 항상 먼저 떠나요. 이런 식의 구조들이 짜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 종반부의 결정적인 장면을 위해서인데 종반부가 되면 이것이 역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여겨서 보시면 사실은 이 영화가 얼마나 정교하게 그런 것들을 짜나가는가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장면 중에 그 테레즈가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영화가 선셋대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한 친구가 나 이 영화를 6번 봤다 얘기하면서 I've seen it 6 times. Right now I'm charting the correlation between what the characters say and how they really feel. 사실은 이게 영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1950년대에는 동성애가 사실은 불법이었잖아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것과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과정, 그 상태 같은 게 어쩌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눈빛 그리고 말하는 게 실제 마음과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그게 얼마나 일치해 나가는지를 그려내는 영화가 어쩌면 캐롤의 과정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사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더 인상적으로 들리네요. 네. 캐롤의 이제 어떤 한 영화가 문라이트에서 그 문라이트 특유의 어떤 영화적인 질감을 그 영화의 핵심하고 분리해 설명할 수 없잖아요. 네. 캐롤도 마찬가지인데 캐롤을 찍을 때 토드 헤인즈라는 감독 자체가 퀴어 시네마의 역사에서 워낙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뭐 포이즌이라든지 무슨 파 프롬 헤븐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통해서. 근데 토드 헤인즈가 이 영화를 어떻게 찍었냐면 슈퍼 16mm 카메라로 찍었고 필름으로 촬영을 했어요. 요즘 아무도 그렇게 영화를 안 찍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자면 어떻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질감만 얘기한다면 일부러 기술을 다운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운그레이드해서 일부러 좀 화사하면서도 굉장히 거친 영상으로 영화를 찍었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그것 자체가 50년대의 어떤 분위기, 두 사람이 사랑했을 때 어떤 상황 이런 것들 영화가 묘사하기 위해서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미학적인 선택들, 그런 기술적인 선택들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이 영화는 결국은 두 가지를 다 보여줘요. 하나는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랑에 있어서의 선택을 하는 연인에 관한 얘기가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연인을 둘러싼 사회적인 억압을 설명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영화 바로 전에 토드 헤인스가 만들었던 파 프롬 헤븐을 보면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억압 속에서의 그 사랑을 보는 게 더 중요했다면 이 영화는 사회적인 억압도 중요하지만 두 연인의 사랑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두 레즈비언의 사랑 자체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네.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화당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가장 재미가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결정을 하셔가지고. 최고 장면 모르시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최고의 영화는 네. 당연히 캐롤이고요. 네. 최고 장면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분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하면 캐롤의 마지막 장면을 꼽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마지막 장면에 두 사람의 얼굴이 왔다 갔다 교차로 보여주는데 그 엔딩 장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영화의 엔딩이고요. 제 인생 영화 엔딩 베스트 10 안에 들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 마지막 장면은 첫 번째 백화점에서 두 사람이 만날 때랑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반대로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저는 두 영화 중에서 더 좋아하는 작품이 캐롤입니다. 네. 캐롤 진짜 멋진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면은 문나이트에서 꼽고 싶은데요. 네. 문나이트 바뀐 것 오늘 같아. 사실 네, 그러게요. 오늘 분배해 주시네요. 글쎄요, 제가 뭐 중형님이 빙의한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듭니다. 문나이트가 역시 대지눈이 안 좋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영화인데 캐롤을 만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네. 예선에서 너무 강한. 네, 그렇죠. 문나이트에서 제가 꼽고 싶은 장면은 레스토랑 장면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영화적인 마법이라는 게 뭐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약간 이상하게도 들리는데 그 예로 들기에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영화적인 마법이라는 게 무슨 판타지 요소가 들어간다든지 무슨 특수 효과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배우의 연기, 촬영, 조명, 카메라웍, 편집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말이 끊어진 자리에서 두 사람의 연인들 간에 어떤 마음속에서 통하는 그런 내적인 지시를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영화적 마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탁월한 장면이 한 15분 정도 펼쳐지는 레스토랑 장면입니다. 사실 이 문나이트가 대사가 많지 않은데 그 15분의 마법 장면엔 대사가 꽤 많은 편이에요. 근데 대사가 사실 의미 없어 보이는 대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음식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뭐 셰프 스페셜 먹을래? 얘기하는데 그 장면조차도 저는 굉장한 마법 같더라고요. 그렇죠. 말이 언제 이어지고 말이 네. 끊어지는가 그렇죠. 자체도 네. 그 안에서 굉장히 뛰어나게 묘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정성 짙은 퀴어 시네마 걸작이라는 타이틀로 두 편의 아주 아름다운 영화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포스터 갖고 가고 싶다. 너무.